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움 사전행사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사무부총장 한석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텐데요.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TV 앞에 붙어 앉아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침몰을 했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은 살려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을 쳤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 명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바로 그날이 2014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295명이 사망을 했고 9명이 아직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총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 어린 아이가 있었고 단원고 학생 250명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기억을 하면서, 그리고 또 죽은 영령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체 묵념을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그리고 비참하게 혹자는 살해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죽어간 304명의 사망자들,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전이 보장되지 못해 죽어간 모든 넋들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좀 무겁게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분위기를 토론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사전 프로그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 이 안전사회를 조직의 주요한 과제로 안고 실천을 한 조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국제심포지움을 주요하게 주관하는 단위이기도 한데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원래 자리가 넘쳐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인가 모르지만 우리들 사이에서도 그냥 충격은 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리가 중간중간 빈자리가 보여지는 것이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속 얘기해 왔지만 잊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고 외쳤고 그 다음에 아픈 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로부터 231일이 지났고 아직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민의 안전, 공공의 안전,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지난번 우리 민주노총 자체 토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철도의 안전 담당을 해야 할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그 비정규직이
된 사실을 문제 지적하자마자 안전관리자로부터 해촉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고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 우리 이상규 국회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그 다음에 같이 공동 개최를 하시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같이 사회적으로 제기해가는 모든 단체들, 어쩌면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관철시켜내야 할, 만들어야 할 가치를 근본적으로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각국의 사례들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움을 위해서 기꺼이 참석해 주신 해외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한 번의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들이 이 한국 사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관철시켜내야 할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사업들을 일상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을 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충격을 벗어나는데 주력해 나가는, 그리고 경제를 살리자는 이유로 모두 잊으라고 얘기하는 자본과 권력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그다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환영의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모든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같이 아파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함께 거리에서 싸우고 노숙농성을 하고 단식도 했습니다. 그런 의원들 같이 오늘의 심포지움을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원식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싸워야 협상할 때 협상을 제대로 하는데,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싸우지 않고 협상을 했고, 그래서 협상할 때 협상을 제대로 못한 제1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진상을 밝히는 일, 진상을 밝혀야 교훈을 얻고 교훈을 얻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진상 규명하는 일에 꼭 가슴에 묻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랜드, 대구 지하철, 태안 해병대 캠프 등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많은 대형 참사를 보면서 똑같은 원인들, 세월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세월호를 보면 우리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고쳤으면 세월호는 없었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규제 완화, 민영화, 외주화,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처벌,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로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보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과정을 우리 사회가 겪어왔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런 과정을 고리를 끊자,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우리들의 의지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정말 이런 잘못된 것들을 끊어가야 되겠습니다. 환노위 국정감사하면서 보니까 일테면
인천공항공사 거기 한 7,200명의 노동자들이 있는데 바다가 배가 문제라면 하늘은 비행기가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다 관리하는 데가 인천공항공사인데 거기에 85.6%가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 자체에서 인천공항공사가 발주를 줘서 용역을 통해서 이 업무 중에 정규직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렇게 했더니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정규직화해야 되고 또 일부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화해서 최소한 고용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그 용역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 대형 참사와 그리고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산재를 일으키는 사회에서 이 오늘과 같은 토론회 이거는 정말 잘 유지하고 또 여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이 세월호 참사 정말 권력의 본질까지 다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9.11 참사 일어날 때 그 짧은 순간순간을 다 검증받고 자기 일정을 다 공개하는데 7시간 만에 나타난 대통령이 왜 아이들을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못 찾냐라고 하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왜 대통령이 모르지? 대통령한테 누가 엉터리를 보고했지? 이게 정말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답하지 않으려고 하는 권력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사가 교훈을 얻고 그리고 이런 지속되는 안전불감, 참사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재해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의 개통기사 노동자들이 아무런 안전줄 하나 없이 옥상에 올라가서 일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서늘하게 쓸어내리던 그런 현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자본과 권력이 손잡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이 문제 극복하고 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본질에 해당하고 시대 정신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 일을 놓지 않고 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무겁는데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시설이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고 또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 현장의 산업재해를 우리가 제대로 막을 수가 있으면 사회 전체의 각종 재난,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좀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첫날 16일 밤 새벽에 진도체육관을 찾아왔을 때 쫓겨났죠. 그때 정병원 그리고 남경필 두 명의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후보는 학부모들에게 욕을 먹고 물세를 당하고 주먹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정권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여야가 비겼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번은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그 두 번의 선거를 철저하게 낮은 자세로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 두 번의 선거를 지키는데 그리고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계속 새누리당은
집권해 나갈 것이고 세월호 같은 사건은 그런 참사는 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국정원과 세월호와의 연결고리는 여러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는 둘 사이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소유주 청해진 해운의 유병헌은 왜 죽었는지조차 모르게 죽음을 당해서 유병헌을 고리로 하는 권력형 비리를 찾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저들이 버티는 한, 그리고 이렇게 은폐를 하는 한, 대한민국이 어떠한 성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노동자들, 수많은 우리 국민들,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뛰어넘지 못하는 현재 야당의 모습, 철저히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제도가 아니라 투쟁입니다. 정말 이 사건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전면적인 항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싸워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그나마 이렇게 잘못된 이런 사고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현장에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축사해 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까지는 평범한 한 가정이고 직장인이었습니다. 찬호 아빠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그 찬호를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죽은 단원학생 250명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304명의 대변인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개막 특별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격려와 힘찬 연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7반 찬호아빠 전명선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고 또한 구조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힘없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저희 가족분들은 제대로 된 세월호의 참상 진실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이 고귀한 304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안전사회를 만드는 첫 발자취를 남기고자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세월호에 대한 부모님들이 지켜봤던 진상을 알리고 또한 국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통하면서 노숙과 농성과 거리로 나가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고 이런 고귀한 희생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더욱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첫 발작, 첫 조치가 내려졌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는 경향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 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일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 산업 현장에서 1,900명이 넘게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45년간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수를 합하면 그 분당의 인구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회사의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무마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기에 실제 희생당하신 분들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대형 참사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터와 생활 공간의 인명피해를 모두 돈을 중시하는 경향에 의해서 위험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4월 16일 저희 가족들도 이런 흐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되기 전에는 저희 가족들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둔감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애써 무시했거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먹고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기업은 자유롭고 부담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느꼈던 것처럼 더 이상 이런 경향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을 집어삼키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도 안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당연했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한다는 무력한 그 생각들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것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첫 걸음이 되리라고 기대됩니다. 각국의 경험과 지혜가 서로 이야기하고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인간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들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사회, 안전한 일터에서 국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들도 먼저 지키지 못한 자식들을 나중에 떳떳하게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안산으로 파견되어서 계속 지금까지 우리 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벗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황필규 변호사님이 사회를 보실 건데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231일째, 어떻게 보면 참사 자체와 그 이후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 붕괴를 경험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4.16 참사 자체도 이해 불가능한 재난이었고요. 수색 구조나 후속 조치, 후속 과정도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무너진 사회적인 신뢰를 안타까워하면서 이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낙인 찍히는 엽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줄 알았던 사회적인 신뢰가 허구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4.16 참사, 재앙 수준의 후속 과정은 이미 예정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 세션에서는
주로 그 세월호 참사의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과제들, 그리고 그런 참사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분 소개 먼저 드리고 한 분씩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그 영국 카디프 대학 교수님이시고 같은 대학의 노동환경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데이비 월터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분은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 소장님으로 계신데요. 국제공공노련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 150개국 2천만 공공부문 노동자 대표 국제산별노련입니다. 아오바 하루님이십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발제자분들께서는 20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철 연구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이 무엇이고 이게 이제 과연 한국 사회에 던진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한국 사회가 이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무능하고 사실상 무력하다는 것, 무책임하다는 것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 국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었던 그런 사건이고요.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구조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그리고 민영화, 외주화, 비정규직화,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의 그런 행태,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들은 거의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바로 박근혜 정부는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좀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난 그 과정에서 정부는 주요 재난 사건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를테면 안정점검이 소홀했다, 또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핵심 문제였다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도 이게 문제였다고 하는데, 사실상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 사고들이, 특히 야단 여객선 사고가 20년마다 한 번씩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중축과 과적,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복원력이 약화되면서 이런 복원력이 상실된 결과 사실상 배가 침몰하는 이런 사건 사고, 그래서 거의 한 300여 명이 계속 죽었던 그런 사고가 2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똑같은 그런 원인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바로 구조적 원인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안전규제 완화를 들고 싶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꾸준하게 바로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습니다. 전반적인 그 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 안전규제도 계속 완화가 됐었는데요. 뭐 이것은 이제 MB 정부 하에서는 전봇대 뽑기라는 이제 그런 말로 상징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규제 단두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규제를 많이 뿌리채 뽑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런 안전 관련된 그런 규제가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었고요. 심지어 규제는 암덩어리내 또는 처부술 원수로서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세월호는 일본에서 건조가 돼서 18년 정도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었는데요. 바로 그 직전에 바로 이제 이 여객선 선령 제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20년이었었는데 이것이 이제 30년까지 다 완화가 됐었고요. 이런 선령 제한 완화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철도, 지하철, 그리고 항공, 여타 부분에서도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지 이 해양부처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랄지 국토해양부 이런 전 부처가 나서서 바로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에 한 몫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20년 이상 된 그런 선박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었고 세월호 참사를 좀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해상 안전 규제도 역시 완화됐었죠. 뭐 이를테면 엔진 검사 규정이 완화되었고 과적 적재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선박 개조 허가 규정에 있어서도 이거 완화되면서 사실상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세월호 참사로 이어진 구조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월호를 다시 한번 이제 개조를 하면서 사실 객실, 그러니까 뒷부분 객실이 증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 안전 업무에 있어서도 민영화, 외주화가 되면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해상 안전 점검 이 자체가 민영화됐는데요. 해경은 해상 안전 관리 업무를 바로 이제 해운조합 운항 관리실에 위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운조합이란 것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선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 이익단체죠. 바로 이익단체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맡기다 보니까 사실상 엄격한 감독이 힘들어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성급도 마찬가지로 정부를 대행해서 선박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한국성급도 마찬가지로 부실한 그런 선박검사를 한 결과 사실상 이런 이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게 이제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감사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을 방기를 했고요. 순환구호에 있어서도 외주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특히 해상에 있어서 해경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구호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해난구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해경의 장비와 인력만으로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보완을 하려고 하였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민간의 전문성과 인력에 의지하게 된 결과 사실상 순환구조에 있어서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상 안전에 있어서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상 안전마저 시장의 논리에 맡긴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와 비슷하게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안전 업무의 비정규직화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그 여객선 운항의 핵심이 되고 있는 갑판부와 기관부 그 인원 그 선원들 그 17명 중에서 12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선장도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세월호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훈련이랄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자기가 있을 때만 바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교육훈련 같은 걸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안전훈련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구조적으로 선원들에게 이것을 그 강제하기 힘든 그런 조건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선원의 비정규직화는 세월호뿐만 아니라 다른 여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 75% 정도가 다 이 비정규직이었다는 그런 이제 현황 보고에서도 나타난 바 있고요. 이렇게 위험한 업무가 안전 업무가 그 비정규직의 그리고 하청 업체가 외주가 되면서 사실상 그 원청 내지 선주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월호 참사의 큰 원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책임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 것 이것도 가장 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여러 건 발생했지만 사실상 그 이런 참사에 대해서 책임자가 그 책임을 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처벌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현장 책임자나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관련 담당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의 변화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대책이 나온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그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에 있어서도 그 기관사만 처벌을 받았을 뿐 사실상 이제 그 대구 지하철 공사의 사장 같은 경우는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양벌 규정이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선주는 그러니까 과적이나 과승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 패러다임이 바뀌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원인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참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 또한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중심의 규제 개혁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고 안전 규제의 완화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 안전 업무의 외주화, 민영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제 또한 미흡하고 마련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 기조의 유지 그리고 안전의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규제 개선 과제로서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규제 중에서 절반 이상은 규제 완화하는 그러니까 안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대책의 주요 방향도 안전 대책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그 9월 23일 날 나온 정부의 안전 대책 종합 대책도 마찬가지로 그 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문제도 지적할 수 있을 건데요. 이것은 세월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그 산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93년에 제정된 이 특조법은 그 안전 관련된 그런 그 규제 완화 항목이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 기업 활동의 편의만을 염두에 둘 뿐 사실상 안전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적인 그런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이 거의 붕괴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이제 그 안전보건관리 대행이 뭐 무제한적으로 그 확대된달지 또는
그 안전 관리자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선임이 완화되고 겸직이 가능해진달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오히려 이제 행정 규제, 그러니까 규제를 그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법들이 제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행정규제기본법의 개정안을 그 발의를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8월 19일 날 바로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을 그 개정하는 그런 내용의 그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자본이 요구하는 그런 지속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모자라서 얼마 전에 그 새누리당은 이것을 좀 더 그 확대하고 강화한 그런 규제개혁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행정규제기본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규제 완화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제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입법이 강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상 그 안전관리 대책은 과연 마련되고 있느냐? 이건 해수부의 그런 과제인데, 해수부는 9월 2일 이런 과제를 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그 좀 겉도는 그런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대부분의 과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나왔던 그런 이제 그 3월달에 제출된 것들이 다시 반복된 것에 불과하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은 사실상 이제 그 설령 제한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늦춘 것, 이것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그 대형 그 3사들이 좀 진출할 수 있게 해서 그 경쟁체제를 도입을 하면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세월호를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청해진 해운도 상당히 대형 그 선사였다는 이런 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은 그 대책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해수부의 대책이라는 게 그 여론을 그 의식한 그런 이제 그 약간은 형식적인 그런 대책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바로 그 대책이 나온 그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그 유람선 그 박항서가 자처를 했는데, 이 유람선에 대해서는 여객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령 제한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령이 27년 된 이런 박항서가 자처됐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해수부의 대책이라는 것들도 약간 그 여론은 눈치만 보는 그런 이제 겉도는 대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규제 완화는 그러니까 해상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부분에도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철도 지하철 안전규제 완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그 철도 지하철 내구 연한 완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경비 점검을 이유로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그 국민의 안전과 그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제 그 규제 개혁의 어떤 그 총책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사실상 이제 이 구급차 그 차량의 그 운행 연한을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완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다른 차량들은 사실 이제 이런 운행 제한이 다 있긴 하지만 민간 구급차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내왔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오히려 이제 그 규제개혁에 어긋난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던 바가 있는 것이고요. 원전도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 관련 안전 규제도 여전히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특히나 기업들의 요구와 여기에 이제 저응하는 그런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들이 같이 조응해가지고 행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또 이제 수직 중증 리모델링인데요. 이건 주택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삼풍백화점 그 붕괴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수직 증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명박 정부하에서도 이건 위험하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행해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그 규제인데, 이것을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큰 참사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규제 완화가 행해지고 있는 것들도 좀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가지고도 그러니까 거의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앞에서 그 비정규직화가 문제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그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그 하청 외주 파견 등 그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계속해서 그 행해지고 있고 이것이 안전보건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그 설비 유지 보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들은 대부분 외주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정부가 발표한 그런 9월 23일 나온 그런 안전 대책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화 그리고 위험의 외주화가 가지고 있는 위험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도 지하철에 있어서 그 유지 보수 업무 이런 것 외주화도 확산되고 있다. 뭐 철도공사 그리고 서울 메트로 이런 곳에서 유지 보수 업무는 계속해서 외주를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리지널청 위원장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 KTX에서 그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이 다 비정규직이 담당하고 있고 안전 업무에 대해서 담당하고자 하면 이것이 오히려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오히려 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법 제도 자체가 오히려 위험을 부추기고 있고 안전을 방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 업무 또한 그 앞에서 그 해상 관리와 관련해서 해상 관리 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도 이게 외주화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해상뿐만 아니라 건설, 식품, 그리고 도로, 자동차 정비 등 거의 대부분의 안전 관련 업무들이 다 그 민영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해소되고 있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의 어떤 그 법안 내지 그 공기업 그 개혁안에서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확대 강화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쟁 체제를 좀 강화하고 오히려 이제 그 안전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기업의 어떤 편의만을 좀 그 강조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안전 대책에서도 바로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크게는 이 정부의 안전 대책에서 기업살인법과 관련된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논의는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말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이 안전관리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것이 빠져 있다라는 이런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그 오후에 있을 그 세션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적 원인과 그 여러 가지 안전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과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우선 그러니까 좀 이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윤 중심이 아니라 안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국가가 단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규제 완화,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 추구에 조응해서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국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료 또한 계속 회피하니 관피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에 대한 어떤 민주적인 통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사회적 규제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유지 강화되어야 하고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중단되고 폐기돼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그 특조법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폐기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외주화와 민영화 또한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그 특히 이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업무에 있어서는 그 외주화가 당연히 금지가 되어야 하고 특히 그 위해 물질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외주화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그리고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됐었던 비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업무, 그러니까 여기 종사자들은 특히 정규직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부문 전반에 있어서 안전관리와 관련된 그런 그
안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고 공공 서비스 또한 강화되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살인법 이런 것들이 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뭐 이것은 단지 이제 그 살인이란 말이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살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좀 타당한 입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그 입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방안들이 행해질 때만 사실상 그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가 막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